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첫 코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이 거의 공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자,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뜻하지 않게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뜻하지 않게 김문수 후보가 원래는 오늘 6시에 예정돼 있던 공개 토론에 불참하겠다고 했는데요. 왜 이런 회동을 공개 회동을 하게 됐는지는 사실 저도 그 이유는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이런 단일화 협상 이런 것들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속 깊은 말까지 다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가 약간 단일화 협상 자체를 조금 시간을 끄는 목적으로 공개 회동을 좀 제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양 후보의 단일화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국민들로서는 뜻하지 않은 예상 밖의 TV 토론을 보고 있다. 예상 밖의 토론이다. 예, 그리고 사회자 없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니까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진정한 토론이다. 예, 진짜 물론 여기서 판을 깨면 그 사람이 예. 너무 이제 무례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두 분이 또 워낙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고 네. 같이 관료의 내각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날이 서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오히려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김수인 평론가님, 저는 이거 이제 보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좀 조마조마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 입장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날선 얘기들 괜히 꽤 많았는데 어떤 네. 부분 좀 주목하셨어요? 아니 일단 뭐 서로 간에 이걸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부터가 좀 특이하다. 네. 협상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만난다. 무슨 남북 정치자 회담도 아니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은 그럼 저희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겉으로는 언성을 높이진 않는다고 해도 서로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결국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국민들이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 아닌 국민들에 더 많은데 김문수 후보 피해자 아니냐. 실컷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곧바로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니 화가 네. 날 수밖에 없다. 아니 정당이 공당의 후보 아니냐. 이 여론이 또 국민 전체 여론으로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속에서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피해자고 한덕수 후보는 가해자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좁혀가지고 시각을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사기꾼 아니냐. 결국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더 큰 파국이라든지 혹은 한쪽이 정리를 한다고 해도 굉장한 뒤끝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뼈 있는 말로 공격하기 위한 그런 말들이다. 대표적으로 뭐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랑 계속 괜히 쓸데없는 것으로 싸우고 있는 게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한덕수 후보에게 정치를 해왔지 않느냐. 그럼 한덕수 후보는 나는 정치를 해본 적은 없고 처음 한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상호 존중이라든지 또 합쳤을 때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없는 만남이다라는 것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쭉 두 사람의 공방을 듣다 보니까 네. 저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런 대로 또 얘기를 이어가요. 근데 핵심은 뭐냐? 네. 자, 한덕수 후보는 이거 단일화 제대로 안 되면 김 후보 책임 아니냐. 네. 경선 과정에서 계속 얘기해놓고 네. 이제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는 왜 난데없이 나타나서 단일화를 나한테 지금 재촉하냐.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원이나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뭐 좀 소모적인 공방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김수희 평론가님처럼 국민의힘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그런 애착이나 아니면은 직접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뭐랄까 되게 좀 눈꼴 사나울 수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네. 왜 도대체 저러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당사자들은 네. 사실 일반 국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인 것 같아요.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의 후보를 빨리 만들어서 이재명을 꺾을 가능성이 단 0.01%라도 높은 후보를 빨리 만들자라는 이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당을 하지 않은 이유, 약간 부전승을 노렸다라고 네. 하는 비판 네. 다 알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대선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후보들은 비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는 꽤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후보가 돼야 네. 더 단일화가 쉬울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상품으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서로 내탄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특히 당원들 보기에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네. 당원들에게 약속했던 것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의 그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당원들이 느끼는 충격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은 좀 솔직하게 겸허하게 인정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은 네. 그럼 김문수 후보가 왜 좀 빠른 단일화를 안 하고 뭐 나의 그 당무 우선권 뭐 이런 거 다 존중을 안 하고 이랬다는 이제 명분을 하긴 하지만 지금 실시하면 질 수도 있다 이런 그 어떤 네. 생각 때문이라고 보세요. 왜 저기 이번 주 안에 단일화를 안 한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다 깔려 있다고 보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실시하면 질 수 있다. 질 가능성이 크다. 이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단일화 협상에서 이상한 일이냐. 결국에는 자신한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맞춰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거고 양쪽 간에 그 절충선이 정해지면서 단일화가 타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역사상에 시너지가 있었던 단일화들을 보면 쉽게 된 단일화는 거의 그렇죠. 없습니다. 예, 예.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단일화라는 것이 진안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단일화 안 되는 것처럼 하다가 되는 것이 가장 극적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그랬었죠. 네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처음 후보가 되자마자 후보가 되라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단일화 의지가 있는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경선 때 약속을 한 것이 단일화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본인이 좀 내려놓고 하겠다 여기까지는 약속을 했지만 예를 들면은 단일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바깥에 있다가 들어와서 부전승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까지 된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사실 상식적으로도 저는 이게 단일화가 되려고 하면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것을 당연히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이로운 조건으로 활용해서 한덕수 후보도 조금 시간을 갖고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대신에 지금 사실 정대철 전 의원이나 또 이낙연 전 의원하고도 교섭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쪽으로 해서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는 이걸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단일화를 하는 게 한덕수 후보한테도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 후보가 저는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단일화 협상의 정석을 한덕수 후보가 안 지키고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싶으면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왔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도전하겠다면 무소속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어제였나요? 이게 워낙에 하루 동안 일이 많으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김문수 후보하고 처음으로 회동을 어제입니다. 할 때 네. 하기 전에 회동하기 1시간 반 전에 내가 그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자신이 등록을 안 하겠다. 11일까지. 이거는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골탕 먹이는 발언이에요. 잘 안 됐을 때 그런 발언을 하거나 만남 자체가 불발될 때는 그런 승부수를 던질 수 있지만 곧 만날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면 다 김문수 후보 책임이고 본인은 그냥 자신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그 얘기 듣고? 아니죠. 그게 네. 김문수 후보 그렇게 좋아했다면 김문수 후보 굉장히 수가 낮은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아주 정치인의 평균 수준 이상인 사람이라면은 결코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본인에게 다 소위 얘기하는 덤터기를 씌우겠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 느껴지는 발언이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제 밤에 이제 의총 결과가 당에서 뭐 어떤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 뭐 오전 8시 반으로 본래 잡혔었어요. 그로부터 한 15분, 20분 지연이 되긴 했는데 네. 아침 꽤 일찍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일정을 본인이 제안을 했어요. 네. 수요일에 토론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뭐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여론조사 해가지고 단일화를 하자 이랬는데 네. 이거는 그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를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윤주진 평론가님 단일화하지 말자는 거하고 거의 동의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나로 단일화가 되지 않는 단일화는 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11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 시점이 네. 11일이 지나면은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가 되고 그 기호가 몇 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새는 당 조직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지역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세일 수밖에 없는 김문수 후보가 우위를 점하겠죠. 네.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결국은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것인데, 이것이 한덕수 총리가 전혀 국민의힘과 무관한 정말 과거의 정몽준 후보처럼 정말 제3지대에서 혼자 정치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무소속으로 나와서 단일화하자, 그러면은 그 논리가 맞아요. 네. 그런데 한덕수가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의 총리잖아요. 예.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덕수 총리를 무소속 장외 후보로 보지 않아요. 한 명의 잠재적 국민의힘의 후보로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경선도 참여 안 해? 어떻게 경선도 참여 안 하고 후보가 되려고 해? 그건 너무 반칙 아니야? 그건 무임승차 아니야? 라고 했다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야죠. 근데 무당층이랑 국민의힘에서 한덕수냐 김문수냐 돌려보면 한덕수가 월등히 높아요. 대부분의 조사에서. 자, 그 말은 뭡니까?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래, 권한 대행을 하느라 나오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 초보니까 경선이라고 하는 치열한 것을 거치지 말고 그냥 부전승으로 올라서 다시 한번 판단할게. 다 이미 그게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내가 돼야지 단일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또 설득을 한 거잖아요, 당원들한테. 그것도 아주 즉각적으로 나서겠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들은 지금 이미 당원들이 다 인정을 해 온 겁니다. 단계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덕수 후보에게 국민의힘 후보를 명찰을 줄 거냐 말 거냐인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90%에 육박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한덕수 총리도 후보가 될 거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만, 그걸 막 형식 논리로 계속 따지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2번이라고 하는 기호를 독점하겠다라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욕심이 날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치열한 3차의 경선을 지금 통해서 이 절박한 정말 네. 이재명의 시대가 올까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은 이게 너무나 여유롭게 보인다는 것이죠. 정말 지금 막 분통이 터지려고 해요. 아, 네. 그래요? 네. 분통이 터지려고 한다 하는데, 김수인 평론가님은 뭐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대선판에 발을 담그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좀 비판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후보 목소리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김문수 끌어내려는 작업에서 손을 떼라 경고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자, 김수인 평론가님은 이유 있는 항변이라고 보세요? 김문수? 저는 뭐 저도 그렇고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통성 있는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충분히 판단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덕수 이것을 고려하고 경선을 해왔는가? 한덕수 없는 국민의힘 경선 굉장히 치열했고 또 많은 후보들이 조직도 많이 동원하고 돈도 많이 썼고 그렇게 한창 진행을 했어요. 그 기간 또 조기 대선의 경선 기간 치고는 짧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정도가 아니라 당 후보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5월 3일까지 기다렸어야죠. 예를 들면 5월 3일 돼서 당에 들어오면 그때 대의원이나 당원들이나 뭐 의원들이 급하게 컷오프 투표를 해서 한 4명으로 추리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되게 재밌게 하려고 1차, 2차, 3차까지 다 했는데 사실 다자경선에서도 선호투표를 도입하면 결선투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경선을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괜히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그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또 당은 당대로 치열하게 경선을 다 해놓고 네. 이제 단일화를 하는데 그 단일화마저도 이건 단일화가 아닙니다. 자가 분열한 다음에 합치는 게 어떻게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같은 뼈끼리 그냥 분류해놓고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정당 정치에서 그리고 정당 정치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삶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도의에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 다수는 싸늘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김수인 평론가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윤주진 평론가는 지나가면서 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경선에서 하는 말들은 약속이잖아요. 네. 그죠? 거기에 가장 주요한 말이 여러 공약보다도 김문수 후보의 가장 주요한 말이 즉각 을지문덕 얘기하면서 김덕수 얘기하면서 네. 즉각적으로 단일화에 나서서 꼭 승리를 쟁취하겠다. 사실 거기에 표가 많이 갔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네. 근데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인으로서 이건 무엇이냐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과 지금 당 지도부 비대위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잘못된 건가요? 근데 즉각적으로 단일화에 나선다고 해서 네. 단일화가 즉각적으로 되는 거냐? 예, 이건 다른 거.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되지는 네. 않지만 누가 봐도 좀 조속한 단일화 그리고 누가 봐도 둘 중에 한 명이 이겨서 국민의힘 타이틀로 해야지 이게 단일화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거를 한 명은 지나서 해도 상관없고 나는 천천히 하겠다는 게 안 하는 걸로 비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당화될 수 있냐 이거죠. 그 KBS 개그 콘서트에도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네. 나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예. 아니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핑계일 수도 있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도 진짜 단일화를 원래부터 늦게 하고 싶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빌미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분명히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되자마자 굉장히 압박을 넣었고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도 아니 왜 대선 후보를 끌어내려고 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김문수 후보 오히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진짜 당원들을 기만한 거였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기에 판을 깔아준 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 단일화라고 하는 게 그 선거 후보 등록 전에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오히려 더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 초반에 며칠 동안 좀 여유를 갖고 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 성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또 그 숙련된 정치인들이라는 게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플랜 B라든지 차선의 경우라든지 혹은 차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최선이 되는 이런 것들도 다 길을 파놨어야 되는 겁니다. 교토 삼굴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김문수 후보가 순순히 내려놓다시피 양보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건 너무 그 무능이 지나쳐서 네. 도의에도 어긋나게 돼버린 사례다. 네. 예,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자 비슷한 질문인데 윤주진 평론가께는 그럼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11일 지나고 무슨 단일화하면 만약에 그 한덕수가 이길 경우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없이 이걸 치르게 된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왜 이렇게 대선 후보 되자마자 밀어붙이고 이런 건 형식 논리입니까? 본질은 하기 싫다는 겁니까? 보시기에. 내가 아니면은 단일화하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속내가 지금 계속 비춰지는 것이 자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단일화 안 하면 무조건 지죠. 이건 뭐 100%입니다. 네. 단일화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그래도 99.9% 단 0.1%라도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절박한 정치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처음부터 경선 초부터 단일화 주장을 했던 후보는 내가 유일했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자마자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것으로 됐는데 네. 저는 자존심 중요하죠. 네.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듣기에는 그거는 너무 슬픈 얘기예요. 자존심을 따질 때냐. 뭐 반말을 했다. 열로 앉으라고 했다. 지금 그거를 지금 따질 지금 기분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자존심이 뭐고 다 버리고 제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한 명이라도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준석도 있고 이낙연도 있고 갈 길이 구만리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으면 되겠냐라는 것이고요. 그 조속한 단일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후보 등록일인 거죠. 네. 후보 등록이
지나고 나서 하는 단일화가 어떻게 조속한 단일화입니까? 그거는 세워라 내워라 될지 말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단일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다 당원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말을 바꾼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김문수 후보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비대위에서 지도부 역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격앙된 감정 숨기지 않았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요? 한덕수 후보 당원과 국민들이 끌어낸 겁니다. 지지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한덕수 후보를 끌어드는 것이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요? 당 지도부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은 대선에 나갔지 대선 관리를 했겠습니까? 자, 김평론가님. 네. 무슨 용어까지 있었냐면 알량한 대선 후보 그거 지키겠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뭐 그러면 우리가 나가지 뭐 이런 얘기는 상당히 이제 흥분을 했어요. 근데 요점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그거를 뒤집은 데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하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어렵지 않냐. 뭐 이게 요점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가 목적인 건지 한덕수로의 단일화가 목적인 건지 사실 후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까지 대선 후보에게 구박을 주는 것은 참 이례적이다. 예, 그리고 단일화를 압박하는 중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들 중에 일부는 단일화의 그 협상만 되면 김문수 후보를 밀어줄게라고 김 후보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후보도 예전에 굉장히 그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도 시련이 많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후보 단일화를 주선한 사람들 대부분이 정몽준 후보로 후보 교체를 원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선거가 잘 되면 제일 좋은 건데 이왕이면은 우리도 노무현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당시에 뭐 하나갑 대표라든지 김근태 의원이라든지 갖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믿고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에 응한 측면도 분명히 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구속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단일화를 하려는 건지 그러면 단일화 된다고 해도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된다고 해도 김문수 후보를 무릎 꿇린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도부도 평정심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서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또 김문수 후보의 편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경선을 통과한 후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통성 문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자, 윤준영 평론가님. 김문수 후보 측이 반대했지만 이제 뭐 어쨌든 저녁 때 뭐 잡아놨던 TV 토론 이건 무산이 된 거고요. TV 어떻게 보면 토론은 그 국회에서 열린 그 토론이 이제 대체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될 테니까. 자, 당원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이거 이제 그 진행을 해서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82%가 단일화 원하고 또 뭐 86.7%가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해야 하는데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거부한다면 좀 이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 수순 같기는 한데 어떤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 통해 가지고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저도 바라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후폭풍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부작용이.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대로 무소속 출마를 하고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해서 계속 단일화가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으로 가면 결국 한덕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한덕수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를 하더라도 시너지도 안 날 뿐더러 그 단일화는 오히려 반대로 한덕수를 지치게 만들어서 제풀에 꺾게 만든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 역시도 국민진 보수 당원들이 원할까? 우리가 그냥 솔직히 대놓고 말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이 단일화를 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만으로는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정말 지지율이 압도적이면 슈퍼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런 걱정을 왜 하겠어요. 단일화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겠죠. 불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진짜 왜 이런 높은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중도 확장성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 한번 대응해 볼 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는 그 심리가 중도층에 있거나 제3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냐. 국민의힘 지지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한덕수 후보를
공식 이 한 명의 경선 후보로 보고 있는 것이지 무소속 후보로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인식을 김문수 후보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아까 오후에 기사 나오는 걸 보니까 김문수 후보 본인이 당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까지 지금 법원에 낸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지금 말한 이 수순의 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윤주진 평론가님이 이제 네. 당내 상황을 잘 아는 윤 평론가님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이건 뭡니까? 파국입니까? 아니면은 아유. 그로써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또 쟁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끌어내리려면 경선에 이상되는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이게 뭐 적정한 선이 있느냐 했을 때 적어도 아주 네. 최소한으로도 한 당원의 3분의 2 정도 이상의 찬성, 그러니까 과반으로는 안 된다. 네. 예. 근데 아마 윤주진 평론가님은 3분의 2 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런 거를 하더라도 사실 예, 이게 당원 당규상으로 명확하게 법적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고약한 거는 한덕수 후보가 사실상 예. 후보 교체를 선동을 한 거라고 봐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만나기도 전에 등록 그 단일화 안 되면 자신이 등록 안 하겠다. 이거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영화 친구에 요호성 씨가 장동건 씨하고 마지막에 만나죠. 만나가지고 네가 가라 하와이 하니까 하와이에 가라 하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에서 이제 일종의 협상이 불발된 거잖아요. 예. 그때 나올 때 요호성 씨가 담배를 피우다 딱 떨어뜨립니다. 그게 하나의 신호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쨌든 장동건 씨가 흉측한 일을 당하는 걸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네. 저는 한덕수 후보가 협상장에서 나오면서 담배를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들어가면서 떨어뜨린 수준이었다. 오늘 해보고 말 안 통하면은 국민의힘 후보를 교체시키시오라는 시그널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러면서 저는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한덕수 후보가 통상 전문가라고 해왔는데 이 과연 통상 교섭에서 교섭에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제가 어떤 분이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했는지 이것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예, 윤주진 평론가님. 저는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후보가 되기 전에 했던 말과 유사한 똑같은 행보를 나중에 보여줬다면은 한덕수 후보도 그렇게 거친 조건부 후보 등록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먼저 누가 판을 깼느냐를 좀 따져본다면 사실 김문수 후보가 판을 깬 건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부분이잖아요. 조속한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후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니느냐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확 변한 건데 지금 이거는 선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결국은 누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을 받겠느냐.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권력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사람과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장애 후보가 이제 내가 후보가 되겠다라고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누가 될 것이냐? 누가 대통령이 그래도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제는 이제 서로 쌍방 충돌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는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이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저 두 분이 이제 두 분이 또 깊게 껴안으시면서 회동을 끝내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제가 지금 하려던 질문을 잠깐 멈추고 네. 저 포옹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아직 파국은 아니야. 그래요? 다음에 또 볼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깊게 끼어나시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협상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딱 한 가지의 순기능은 있어요. 뭐예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이라든지 이렇게 확 틀어진다든지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화합할 거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제 협상을 공개를 한 것 같고 예. 오늘은 어쨌든 뭐 깨지진 않았다. 저도 지금 저희도 방송을 하느라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네.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또 뭐 이것은 뭐 계속되는 갈등의 또 하나의 시작일 수도 있다. 그 제가 무슨 봅니다. 질문 드리려고 그랬냐면 아까 얘기하는 중에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거듭하는 거예요. 11일까지 안 되면 저는 안 나온다. 그 국민에 대한 그걸 계속 내가 끄는 건 예의가 아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자기가 대선 후보로 뛰면 국민의힘 간판으로 뛰지 무소속으로는 안 뛰겠다는 거거든요. 예. 자, 결국 시간의 싸움인데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는 본인의 카드는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끝까지 김문수 후보가 수용을 안 한다면
비대위의 어떤 조치를 바라는 건가요?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예.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예. 김문수 후보가 더더욱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협상에 더욱더 미온적이겠죠. 네. 그리고 단일화가 됐을 때 김문수 후보로 된다면은 한덕수 후보로서는 사실상은 뭐 얻는 게 없는 네. 뭐 드랍을 하는 것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한들 그럼 이 승산이 있느냐? 너무나 어려운 게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단일화는 11일까지는 되든 말든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네. 그렇다면은 한덕수 후보로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해서 단일화 후보가 되더라도 이기지 못할 텐데 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의 심리의 문제예요. 뭐냐면은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이 한덕수 후보를 전혀 국민의힘과 무관한 후보로 인식하고 있다라면은 한덕수 후보가 좀 약간 생떼를 부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미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대다수의 당원들이. 그렇다면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인데 그 문을 막아버린다면은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뛰고 싶었던 분이지 본인이 무소속으로 뛰고 싶었던 분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선거에 출마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먼저 이 시각 서울 시내 교통 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10분 이상 걸리고요. 그 사이 동호대교 지나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반대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정릉터널 안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연희램프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홍은램프부터 여파 받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송내까지 흐름이 답답하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일산부터 김포까지도 밀립니다. 서울 방향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 다시 매송휴게소와 광명역부터 밀립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덕평 나들목을 가기 전 4차로에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 중인데요. 일대 혼잡하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양지터널부터 속도가 내려가고 또 동수원과 북수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자, 문자 하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4204님. 평론가님들께서 정치 관련 얘기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자주 안 올라오는데. 특히 목요일이 더 특히 지금 목요일 얘기를 한 거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내분을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상황이 코미디를 넘어 한편의 막장 사기극을 보는 듯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한사코 싸고 돌더니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는 못 쫓아내 안달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헛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포장해도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야바위 수준의 알량한 눈속임으로 내란 기득권을 연장해보겠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써야 할 글은 감동과 명분도 없는 단일화 합의문이 아니라 내란 방조와 국정 파탄에 대한 진솔한 반성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이제 윤호중 의원 총괄 선대위원장이죠. 얘기 들어보니까 한덕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아바타다. 내란 방조 국정 파탄에 대한 반성문부터 써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고 민주당의 대선 공격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바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설령 그렇다 해도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하고 분리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는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2월 3일 밤에 중요한 기회를 놓쳤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때까지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2시간 반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단일화로 이 뉴스가 떠들썩한 지금도 2시간 반이 짧다는 것은 짧지 않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 사이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무효다라고 네. 선언했다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금 굉장히 일약 뭐 이재명 후보에 필적하는 대선 주자가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기를 다 놓친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고비가 남아 있는 게 한덕수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할 거냐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예상 답변은 있긴 해요. 재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격 사유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범죄의 성격이 다 묻혀져 있던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 일각을 다 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설령 그리고 가정형으로라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서 이미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 덕을 보는 측면이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태극기 광장 부대의 어떤 대표자로 돼 있고 그에 비하면 한덕수 후보가 좀 중도에 가까워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는 건데 오히려 한덕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버리면은 내 오른쪽에 김문수가 있다 이 알리바이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연대 책임 이런 것들이 더 온전히 씌워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를 고집하고 빠른 단일화를 고집하는 게 자충수다 이렇게도 봅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많이 삐걱거리고 있으니까 비난할 수 있고 그걸 또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 있고 그래서 네. 뭐 코미디다, 막장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단일화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동이나 시너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삐걱거리는 단일화 어떤 그 과정이 나중에 좀 극적인 반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사례를 보면 네네. 사실 노무현 정몽준이야말로 단일화가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난 단일화였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정몽준의 표심이 노무현으로 과연 옮겨올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되게 많았는데 네. 실제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인데 결국은 대선이라고 하는 건 상대평가예요. 네. 아 나는 무조건 이재명이야. 아니 나는 무조건 이준석이야. 나는 무조건 김문수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이준석과 이재명과 김문수 한덕수 중에 네. 누가 그나마 낫지라는 것이고요. 한 명이 사라졌을 때 한 명이 선택지에서 사라졌을 때 그러면 차점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선거의 공학인데 저는 단일화가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을 지지하는 각각의 지지층은 네.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는 안 됐는데 국민의힘은 조금 꼴보기가 싫으니까 이준석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이 좀 파국으로 단일화가 만약에 끝난다 하더라도 한 분의 후보가 물러나게 되면 그분이 그럼 난 이재명이야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 네. 대부분 같은 유형의 후보로 모일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의 의미는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한 명의 후보가 되느냐 두 명으로 나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한 명이 되면은 온전히 그 표가 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은 이렇게 단일화로 시끄러운데 민주당 쪽으로 가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제 5단체장 간담회 가졌습니다. 앞으로 또박또박 가고 있는데 자 이거 김수인 평론가님 표정이 좋더라고요. 표정이 왜 네. 좋을까요? 표정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지지율도 많이 앞서 있고 사실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가 크게 이길 정도의 네. 지금 뭐 그런 근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법 리스크 문제는 사실 5월 1일에 대법원이 선고를 하긴 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일정상 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 내지는 재상고심을 다 거쳐가지고 6월 3일 전에 판결이 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 뒤로 미뤄졌으니까 네네. 그것마저도 미뤄졌으니까 상당히 네. 날개를 달았다. 저는 공판기일 안 미뤄졌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형이 확정될 리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도 사뭇 다르지 않을까요? 선거에 임하는 네, 마음은. 저는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 표정이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좋아졌다면 예.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거나 혹은 오히려 지지층 결집한다 이 신호가 나와서 더 표정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표정이 좋은 것이고 또 경제 5단체장을 만나게 되면은 약간 대통령이 거의 다 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사실 저는 전혀 이재명 후보가 네. 전혀 좌파적이지 않다라고 오히려 되게 보수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세간의 인식 특히 재계라든지 이쪽에서는 좀 좌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을 텐데 사실 재계에서도 이재명 후보 대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재계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국민의힘 정부 때는 국민의힘 정부가 재계를 편드는 정책을 펴면 반대하는 국민들이 막 생깁니다. 네. 근데 민주당 정부 때는 오히려 반대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계 입장에서도 좋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화기애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 생각 예, 김수민 평론가님이 분석합니다. 이제 어차피 최종심까지 못 나온다는 그거는 큰 그 차이는 없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후로 미뤄졌다는 거는 일단 대선 전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의 부담이 많이 덜었을 텐데 근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이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뭐 해결됐다면 해결된 건데 민주당이 대법원이나 이 사법부를 향한 어떤 공세 고삐랄까요?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뭐 청문회라든지 특검도 거론하고 있고 뭐 탄핵소추도 아직까지 그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즉각 사퇴 이런 얘기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공세 고삐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근데 지지율이 지금 타격이 없기 때문에 네. 공세의 고삐를 좀 늦추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일단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저는 사실 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대선 전에 이 사법 일정은 사실 변동이 없는 거라 네. 민주당이 진짜로 좋아하는 거는 사법 일정이 늦춰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을 지키고 있는 게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대선 이후가 될 거예요. 사실 그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급 그 해당 재판부들이 판단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재판부에서 우리 재판부는 대통령 재판은 계속된다고 해석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민주당에서 미뤄왔었던 재판 중단이 당연히 다수설이다라는 게 그만큼 깨지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 일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돼버리면 이거는 또 사실 이 공직선거법 재판만으로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지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대법원이 농단을 한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전의 사법 리스크보다는 대선 이후를 내다보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 윤주진 평론가님 공세가 집중되고 있고 네. 어저께인가요?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사법부 신뢰한다. 그렇지만 이게 균질적인 것 같지 않다. 그 안에서도 네. 뭐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있고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네. 마치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불리한 결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뭐 균질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그것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계속되는 공세하고 지금 좀 궤를 같이 한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환호를 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 대법원 파기환송 나오고 고법이 5월 15일 기일을 잡았을 때 네. 민주당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선 전에 후보직이 박탈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정말 컸고요. 그 공포감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조희대 탄핵부터 시작해서 대법관 10명을 전부 탄핵시키겠다라는 극단적인 수까지 네. 고려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재판기를 미뤘지만 실제 그 공포심은 아직 가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형사소송법 뜯어 고쳐가지고 재판 중단 시키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도 사실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좀 겁박을 해야겠다라는 전 입장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4일 날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한다면 저는 제2의 파기환송심 판결 현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 의원들이 악을 써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공세를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논리로 밀리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더 차분하게 본인이 읊었던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그대로 이야기해 줄 거거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민주당에 불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형사소송법인가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법. 그러니까 위인설법이라는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의 구성요건 중에 행위를 빼는 거. 이걸 위인설법이 아니라고 대답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 조금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좀 줄이는 그 적용 범위를 줄이는 거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양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걸로 대통령을 못하게 한다. 네. 여기는 좀 납득이 안 되실 국민들이 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 잘못 얘기한 거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해외에 없다. 선진국에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해외에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한국이 조금 더 많이 걸리게 만드는 좀 규제가 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양해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형사소송법 내용을 잘 살펴보면 306조의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조항인데 이 취지가 뭐냐면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네. 질병으로 출정을 할 수가 없을 때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대통령을 끼워 넣는 건 사실 이 취지에 맞지 않고 그리고 민주당이 헌법 84조를 통해서 대통령 재판이 정지된다고 해놓고 굳이 이걸 입법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왜 형사소송법에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조항이 없었는가 네.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분석을 좀 그리고 해보니까 그동안 주장했던 게 네.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네. 주장했나?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방법이 있는 게 만약에 법원에서 재판을 지속할 경우에 권한쟁의 심판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단할 경우는 권한쟁의 심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할 수도 있는데 법무부가 검찰 보고 하지 말라고 지휘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재판 중단된다고 해석하면 중단되는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은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 때 왜 재판은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그 당시에 왜 마련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소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실상 행정기관인 검찰이 역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안에서의 내부적인 질서의 문제를 고려한 것인데 엄연히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대통령의 지위와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동등한 기관이거든요. 근데 네. 동등한 기관인 사법부가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역으로 국회가 탄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권분립이 어긋나는 것이고 저는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이 문제가 너무 시끄럽고 이것으로 해서 또 국론이 분열되는 비극이 반복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거세게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 보수의 길 걷겠다 하면서 이재명, 이준석 후보와 만나 뭐 현안 해결이나 이런 얘기도 나누고 싶다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이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탈당 안타깝다.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듯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무슨 뜻입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는 외연 확장 행보를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난 총선 때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의원을 받아들여서 또 다시 의원으로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듯이 네. 이번에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건너가는 의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대선의 청신호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갈 거냐 이거는 현재로서는 뭐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저는 조금 아마추어적이었다고 보는 것은 바로 그 탈당하자마자 이준석,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당에 갈 수도 있다라고 기사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독자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해야 사실 나중에 다른 어떤 당에 들어가든 아니면 진짜로 어떤 신당을 만들든 두 개
중에 어느 경우로 가더라도 일단은 뭔가 독자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게 더 나았다. 물론 본인 취지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취지였겠지만 근데 김상욱 의원의 어떤 독자적인 노선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섣부르게 얘기를 해버린 측면이 있다고 봐요. 네, 윤주진 평론가님 좀 민주당 행을 이렇게 관측하는 그런 관측도 없지 않았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본인의 가치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가 유리한 길인지를 찾는 기회주의적인 것인지가 좀 헷갈리고요. 네. 저는 김상욱 의원은 무소속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 그 지역구가 어떤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울산이죠. 예,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본인의 정치력, 본인의 인기, 본인의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도를 바탕으로 어려운 곳을 개척해서 험지에서 승리했다라면은 그거는 김상욱 의원의 것이 맞아요. 근데 거기는 제가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도 2번으로 나가면 예. 울산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진보 세력이 유리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 그러니까 정말 이거죠. 부족한 저 윤주진이 울산에 출마해도 되거든요. 짝대기만 세워도 된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정치의 기회를 받았다면 본인이 자, 그래, 국민의힘을 제가 이 얘기는 약간 소나할게요. 왜냐하면 거기 유권자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그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매우 유리한 근데 지역구.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 쓰는 말을 그냥 제가 오케이. 차용해 쓴 겁니다. 예. 네네. 네, 근데 저는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층이 있는데 그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그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네. 김상욱 의원이 그 역할을 해준 건데 국민의힘이 매몰차게 박대를 하는 바람에 스스로 자산을 잃게 됐다고 봅니다. 그 설 자리는 너무 적어졌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세영이는 외출이 싫습니다. 갑상선 항진증과 호르몬 대사 장애로 인해 목 주변이 늘 불룩하게 솟아있는 세영이. 자신을 향해 세균이라고 부르며 놀리고 따돌리던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나 현관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기만 한데요. 하지만 집에 있어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장애 경계로 일을 할 수 없는 아빠와 지적장애인인 오빠,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삼촌까지. 열악하고 협소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생활 중인 세영이 가족. 외롭고 안타까운 현실에 사춘기 소녀 세영이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세영이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난 4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해 중국 내륙으로 이동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됐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 따라 들어와서 지금 서청주나 천안, 관악산, 대관령 등에는 시간 평균 1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부 서쪽 또 호남 지역으로 지금 미세먼지 농도 높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내일도 역시 중서부 쪽으로는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 먼저 비가 내일 그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내릴 비의 양, 특히 제주와 남해안 상당량입니다. 제주는 시간당 30에서 50mm, 또 지리산 부근도 시간당 2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총량을 보면 제주에 50에서 200mm 안팎, 또 남해안은 최대 80mm 안팎, 또 전국적으로 10에서 5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하는 곳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또 해안과 산지, 또 제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이뿐 아니라 내륙 쪽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서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를 시작으로 대부분 해상 최대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이 30여 분 전에 국회 사랑제에서 종료됐습니다. 두 후보는 단일화 시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늘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 진통을 두고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청문회, 특검 등을 우선 추진하고 결과를 살핀 후 탄핵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불이나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사용 승인이 위법하게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뇌물도 오간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두 번째 단일화 협상을 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끝났는데요. 그 소식 좀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덕수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네, 저 사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런 회동을 공개로 하나 하고 저 안 될 텐데 이러고 사실 걱정한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발언 수위도 두 분이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크게 조심 안 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 막 해서 야 이거 다 이러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나중에는 또 깊게 포옹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회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평.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입니다. 이를테면 뭐 한 사람 위주로 해갖고 간디마다 89, 90, 89, 90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를 보다가 이렇게 다양성과 다원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서로 대화, 타협 또 이렇게 그 뭔가를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게 민주주의고 저게 정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놀랬거든요. 일단은 야외에서
무선 마이크로 해가지고 전체 기자들이 다 듣게 하고 생중계 되도록 해가지고 네.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전혀 사전 시나리오 없이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는 게 좋고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어쨌든 어떤 쟁점 단일화에 대한 쟁점 사안들을 가지고 각자가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삐그덕거리고 서로 싸운 것 같았어요. 근데 아주 옆에 측근들도 아니고 대변인들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후보 당사자들이 직접 모여갖고 거의 1시간 넘게 예. 이런 식으로 모든 현안을 모두 자기 입장을 얘기를 나누는 거. 예. 저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민주주의 진전이고 이게 정당 정치다. 그 자체만으로 저는 높게 평가하고 그러나 어쨌든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네. 사실은 오늘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래요. 오늘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우리 이정현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이어갈 수 있는 그 계기는 오늘의 토론으로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5월 2일 날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5월 3일 날 후보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이 5월 8일입니다. 네. 벌써 5일이 지났거든요. 첫 그 다음 날은 굉장히 막막했는데 하루 지나고 사실 두 후보가 어제 만났고 그리고 오늘 또 만났잖아요. 예. 오늘 만난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나서 모든 내용들을 허심탄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당하게 서로 차별점도 확인했지만 또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일리 있는 것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저녁 또 내일 아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또 이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 모든 두 후보가 다 당위성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좁혀가리라고 보고 또 이 과정을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전체 국민이 듣고 보고 당원들 지지자들이 보고 다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느낀 당원들이 무엇보다도 지지자들이 또 일부 국민들이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절실하게 느꼈고 더 압력이라든가 또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또 촉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네. 정치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정답이 딱 있어갖고 육법도 써갖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러한 결론은 없었지만 네. 어쨌든 단일화에 대해서 그 구성원 전체가 지지자 전체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네. 저녁과 내일 아침에 상당한 압력이 있을 것이고 저는 내일 가면은 진정 오늘보다 가능성도 훨씬 있어 보인다? 훨씬 진전된 또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래요? 늘 정치권에서 봐오면서 그런 가능성을 항상 만들어내는 정치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데 네. 오늘 저는 그런 걸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호남 지역에서 당선되실 때도 그 가능성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내용적인 거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오늘 저기 오픈된 데서 저렇게 자리를 마련한 게? 이건 공교롭게도요. 네. 우리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래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공개 오픈해서 저기 밀실 속에서 얘기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자. 하자.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기다렸던 바이고 그동안 그래요? 했던 행태로 봐서 뭐 이렇게 제안해봤자 안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꾸로 그쪽에서 제안을 해줬고 네. 그래서 아주 오늘 이 공간과 이 방식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원래대로 잡은 당에서 6시에 TV 토론을 둘이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그거 미리 근데 해버린 이제 게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 자리가 예. TV 토론보다 훨씬 짜져 있는 각본에 의한 것보다 네. 훨씬 말하자면 각본 없는 시나리오가 아주 잘 진행이 돼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사회자도 없이 두 분이서 계속 이슈를 제기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얘기하고 네. 하는 게 아주 내실 있고 정말 제가 옆에서 구경하기로는 이런 토론이야말로 진짜 정치권의 네. 가장 바람직한 토론이다. 그리고 그래요? 이 자체가 결과까지 내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단일화를 포함한 정치권의 대화 타협의 굉장히 그 모델이 될 수 있겠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측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진짜요? 자, 그럼 내용적인 거 조금 따져볼게요. 제가 이제 쭉 들어와 뭐 하고 싶은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두 분이. 근데 이제 네네. 요점을 딱 보니까 한덕수 후보는 뭐 11일까지 안 되면 자기 후보 등록 안 하고 어쨌든 11일까지 무조건 돼야 되고 그게 국가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11일까지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김문수 후보 솔직히 책임 아니냐 이런 말씀이 요점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나서 단일화하자고 재촉하냐 뭐 이게 이제 요점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의 공방은 어차피 이제 좁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그 부분, 그 공방이 평행선을 달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다 지켜봤습니다. 네. 선거 기간 한 18일 동안에, 그러니까 경선 기간이죠. 네네. 우리 그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단 하루도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몇 번 반복적으로 한 것은 빼고라도 22번에 걸쳐서 네. 단일화를 해야만 저쪽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면 즉각입니다. 즉각 말하자면 우리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네.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김덕수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김문수고 한덕수인데 자, 네. 이렇게 둘이 합해지게 되면은 김덕수 아니냐. 이렇게 김덕수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경선 내내 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나는 많이 이렇게 해줬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하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그 듣는 사람들이 좀 네. 어안이 벙벙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경선 전부터도 계속 단일화 얘기가 있었었고 예. 왜 단일화 얘기가 있었느냐? 선거에 이기자는 겁니다. 선거에 이겨야만이 자유민주주의도 지키고 지금 이렇게 시장 경제를 포함한 통상의 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만약 선거 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언론에 계속 봐보면 상대 후보에 비해서 여론조사가 항상 뒤처지게 나오는데 항상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염려를 하고 그러면 그 돌파 방법이 뭐냐?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건데 그 이기려고 하는 게 단일화다. 그래서 경선 기간 내내 내 후보가 마지막에 남은 내 후보가 다 자기가 당선되면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고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단일화를 얘기했던 분이 김문수 후보님이고 그리고 경선이 딱 끝나고 나서는 지금 5일이 지나도록 이 당선을 오늘 다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계속 사실상 회피 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11일 이후에 13, 14, 15일 이때 하자 얘기는 아니 그때 할 얘기를 지금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후보 등록이 11일인데 후보 등록 다음 날은 프랜카드도 못 걸고 제대로 된 홍보물도 돌리지도 못하고 또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가 돼도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네. 기호 2번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13, 14, 15에 하자고 하는 단일화를 지금 여론조사가 됐든 토론이 됐든 아니면 단판 승부가 됐든 11일 이전에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사실상 단일화를 안 하려고 회피하고 피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네. 정치인들이 뭐 갖고 국민들한테 지지받습니까? 공약 갖고 약속 갖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철석같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실제로 단일화하는 것이 선거에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한다고 한다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지. 선거 저도 좋으니까 13, 14, 15일에 가갖고 시간 다 협의하고 네.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자. 이것은 사실 지지자들한테 굉장하게 좀 약간 좀 어떤 배신감을 들게 하는 것이고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들어봐서 아시지만은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돈하고 소송 얘기가 주로였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단일화 하는데 돈하고 소송 얘기가 왜 그렇게 주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을 해가지고 네. 대선 승리를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공으로 돌아오고 아니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서 누가 한덕수를 후보를 추대해달라고 했냐 그 말입니다.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본인이 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가고 될 수 있고 한덕수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자기는 신뢰를 하고 네. 지지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당초에 약속한 대로 단일화를 하고 말하자면 토론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해갖고 11일 이전에 네.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13, 14, 15로 해갖고 안 할 것처럼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상대방 후보들은 지금 확정이 돼갖고 죽으라고 뛰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시간 끌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네. 자, 이게, 김문수 예.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에서 한 후보가 꽃가마 입당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거듭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무조건 대선 승리가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왜 국민의힘 그 경선 과정에는 뛰어들지 않았느냐, 왜 부전승 올라갔느냐, 지금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죠. 단일화를 하자고 경선 때 얘기를 했던 것은 경선을 들어와라고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또 더 높이기 위해서, 또 단일화 효과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훨씬 외연을 확대하고 중도를 훨씬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내 후보가 다 얘기를 했었고, 당도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 단일화를 준비도 해왔고 단일화를 하겠다고는 의지도 당도 표명을 해왔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일화를 실천을 해야지, 꽃가마네 또 무임승차네 이런 얘기들은 아니 자기들이 들어오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단일화 하자고 내내 해놓고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또 국민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젠 그건 접고 당장에 오늘 저녁이라도 결단을 내려서 단판을 지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갖고 하든지 해서 국민들 바람 또 지지자들의 바람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단일화를 해갖고 집권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헌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고, 그런 정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경제를 아주 충분히 살리고 통상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 통합도 이루고,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평생을 두고 통상을 하고 경제정책을 짜왔고 만들어왔고 행정을 하면서 경험과 경륜을 쌓아왔던 사람이 지금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경선을 해가지고 지면 깨끗이 밀어주겠다 이겁니다. 경선에서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본선에 가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일단 경선에 자신감 있게 달라들고, 만약에 지면 밀어주는 거고 이기면 도움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단일화하자고 하는 거 아니었었습니까? 네. 예. 자, 한덕수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오늘 저 김문수 후보와의 공개 대담이라 그래야 되나요? 회동에서도 그렇고, 자 10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한다는 그 뜻을 거듭 밝혔거든요. 자,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럼 우리가 좀 버티면 그냥 우리가 이 대선 후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덕수 후보의 이 얘기는 단일화에 대한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사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선은 아주 강력한 배수진이고 또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저분은 그대로 실천하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단일화 되기를 바라는데, 이 단일화를 가지고 저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한없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어차피 그 효과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단일화, 말하자면 대선에 이기고 지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후보로서 계속 가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식적인 단일화를 한다고 13, 14, 15나 아니 13, 14, 15 아닙니다.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요, 내일 선거 나면 오늘 저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한 사람으로 되고 그게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선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정당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단일화를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보와 당에 대해서 어떤 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한 것이고, 왜 선거를 이기냐 그러면 진짜 나라의 경제를 한번 제대로 살려보고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정치적인 혼돈을 정리를 해보고 국가를 대개조를 한번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한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단일화는 모든 것들이 다 한정돼 있는 그 11일 이전에 후보 등록 이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 하게 된다면 프랭카드도 하나도 안 걸립니다. 상대방 후보들은 프랭카드 전국 구석구석에 다 면단지 동단까지 걸려있는 프랭카드가 우리는 하나도 못 걸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선거를 하려고 하는 자세입니까? 더더구나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맨날 지고 있고 뒤지고 있는 여론조사를 당하고 있는 그런 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했으면 단일화를 해야 되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선거에 이기기 위한다면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선거를 해야지, 그냥 후보로서 끝나고 떨어져도 좋다고 하는 그런 선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 당초의 약속대로 단일화를 그대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는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네네. 거기에 단일화에 감동과 시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기만 하면 아마 그게 없을 텐데 어쨌든 극적인 반전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네. 김문수 후보라는 분을 저는 오랫동안 가까이서 봐왔었고 또 사귀어왔습니다. 네. 진짜 맑은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 인간이 이렇게 국가나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헌신을 하고 자기를 쏟아부어야 되냐 싶을 정도로 인생을 70 넘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이대로 이렇게 그 단일화를 못하고 이렇게 파국이 되고 하는 것들이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정말 옳지 않다는 거. 정말 상대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국가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안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하루 저녁 사이에도 그냥 한순간에도 저분은 결심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토론을 하든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든 네. 아니면 진짜 단판을 짓든 해가지고 오늘처럼 저렇게 어제 저희들이 만나자 해서 만났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들은 너무 기뻤거든요.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하든 올해는 만나겠다. 그리고 어떤 그 단일화 룰도 다 그쪽에서 만들어갖고 오면 말하자면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었었고 오늘 또 그런 얘기들을 그 두 분 대화 과정에서 있는 대로 다 말하자면 그쪽이 다 따르겠다, 다 맡기겠다 하자 이렇게 네. 해왔는데 지금 자꾸 뒤로 미뤄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네, 21대 대선 보수 진영 단일화 둘러싼 현안 어제 김문수 후보 측 원영섭 뉴미디어 단장 원영섭 변호사에 이어서 오늘은 한덕수 예비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 이정현 전 대표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이어가 볼게요. 네네. 자, 김문수 후보가 만약 11일 이전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뭐 이른바 좀 이게 얘기하기는 되게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뭐 후보를 교체하는 어떤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소집 이게 본래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이길 경우에 대비해서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잡아놓은 거긴 한데 이게 사실 이게 김 후보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후보 교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단일화를 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추구하는 가치나 또 정책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기는 하지만은 네. 사실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후보 김문수 이쪽은 무소속 한덕수 후보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하자는 얘기였거든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 한덕수 후보는 방금 그러한 모든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알아야 할 일이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네. 우리 쪽에서 그 당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란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당의 문제입니다. 당에서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또는 선거에 승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당과 후보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네.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뭐 아까 단일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11일까지는 모든 걸 다 따르겠지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절차나 그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으시네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정 간섭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 무소속 후보 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문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후보가 단호하게 그 부분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아주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네, 뭐 김문수 후보는 내가 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당무 우선권 얘기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김문수 후보 지지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당대회 소집 금지 가처분 내고 김문수 후보 본인은 보니까 오늘 오후에 대선 후보로 인정해달라는 확인 가처분 소송도 내고 막 이렇게
예상 못했던 일들도 계속 워낙 이게 민감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다 떠나서요. 네. 진짜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당 대표까지 지내보고 저도 대선 후보까지 출마를 해보고 네.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내가 지난 선배들 김대중 노무현 또는 그 앞에 선배들이 해왔었던 정치를 보다가 네. 요즘 정치를 보면서 요즘 정치의 가장 진짜 잘못된 거 뭡니까? 가장 잘못된 것은 소송전입니다.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지 정치를 갖다 육법 정서로 풀려고 하는 이것들이 지금 이런 행태가 바로 이런 추세가 네.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들이 다 목격하고 있는 이 혐오스러운 정말 이렇게 정말 꼴보기 싫고 보기 싫은 이런 정치 행태 걸피도 하면 헌재 갖다 고발하고 걸피도 하면 특검에다 갖다 고발하고 걸피도 하면 검찰에다 고발하고 걸피도 하면 법원에다가 또 소송 내고 네. 진짜 이런 것은요. 다 정치가 정치를 포기해버린 거거든요. 입법부로서의 모든 걸 포기하고 상권 분립이 돼야 돼. 사법부에다 대고 정치를 갖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정치합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정말 말하자면은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대화와 타협과 협치를 통해서 하는 게 그게 정치고 그게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니 당 후보가 됐으면 당을 장악을 해가지고 당과 협의하고 당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해가지고 해야지 그걸 갖다 법원에다가 막 있는 대로 다 내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겠다? 그것은 저는 좀 잘못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대화와 타협 자기 당 내에서 대화와 타협도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그 다음에 야당하고도 대화 타협을 하고 또 그밖에 다른 조직들하고 이견이 있는 조직들하고 대화 타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것은 저는 좀 그렇게 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간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 문제를 갖다 법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원샷 단일화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준석, 이낙연, 뭐 빅텐트 얘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에 필요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건 다음 단계 얘기입니까? 그건요 정말 어쨌든 뭐 다음 단계 얘기이기는 한데 네. 우리는 일림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안을 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뭐 하든지 그렇게 성숙되지 않고 읽지 않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아이디어로 그렇게 아까처럼 단일화 즉각 만나서 한다 그랬다가 13, 15로 넘겼다가 또 그 밖에 다른 방법을 했다가 또 원샷으로 한다 그랬다. 원샷으로 한다는데 단 하나도 지금 그러면 이준석 대표님이나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이나 이런데 지금 같이 뭐 손학규 대표님이나 접근을 해갖고 하느냐. 그럼 또 그것도 하나도 접촉하고 하는 것도 언론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네. 그렇게 당장에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실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네.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계속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아이디어만 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가까이 있는 지금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그 당에서 단일화하는 게 그것만 해결된다고 한다 그런다면 가장 큰 게 해결되는데 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뒤로 제껴놓고 지금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을 갖고 또 실현되지도 않고 실제로 접근이나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그 판을 벌려가지고 자꾸 이슈를 분산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 그 두 후보가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날선 공방 뒤에 깊은 포옹을 했습니다. 자, 그 포옹이 단일화 협상이 끝날 때쯤 그 포옹이 재현될 수 있을지 아니면 등을 돌릴지 우리가 국민들이 지켜볼 텐데 자 우리 이정현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번 단일화 협상의 의미는 뭐라고 보시며 이후 대선 본선까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우선 오늘 그 두 분이 이렇게 어제에 의해서 오늘 연달아서 만났잖아요. 네. 아주 저는 좋은 징조로 봤고 네. 그다음에 두 분의 포옹이 예를 들어서 마음이 없으면 절대 포옹 못합니다. 신체 접촉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두 분이 포옹한 걸 보면서 말들은 저렇게 다 공개된 색상이다 하니까 저렇게 했지만은
뭔가에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을 좀 가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너무 그 자체가 좋은 징후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합해지게 된다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덕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진보 정권에서도 총리를 했고 보수 정권에서도 총리를 했고 김문수 후보님은 아주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열망했던 민주화에 가장 앞섰던 분인데 그분은 경상도 분이고 이분은 전라도 분이에요. 영호남, 이념 그리고 완전히 어떤 그 통합을 향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대선 때 굉장히 중도로 아주 확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만약에 단일화만 된다고 한다면 진통은 겪었지만 사실 뭐 진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달 걸려서 하는 것을 몇 주도 아니고 지금 며칠 만에 하려고 하니 이런 진통쯤이야 자연스럽고 너무 기본적인 거죠. 그렇지만 저는 아주 결과가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2, 3일 동안에 국민들을 깜짝 놀랄 그런 드라마틱한 감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한덕수 후보 캠프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교육부가 어제 전국 40개 의대의 유급 대상자 명단 제출을 마감하면서 약 1만 명의 의대생이 유급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의대생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유례 없는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가능하다라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잖아요. 각 대학은 이에 따라 학생별 유급 제적 예정자 명단을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명단 작성 이후 복귀한 학생은 없다며 사실상 유급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반면 일부 대학에서는 제적을 피하려는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도 관측됐습니다.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학생들이 뒤늦게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혔고요. 충남대 의대생들도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학칙상 결석 기간이 길면 유급이 아닌 제적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복귀한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대규모 유급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복귀 유도 움직임과 유예 논의도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 대응에 혼선이 있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까? 교육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4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구제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최종 결정은 각 대학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다시 공을 대학에 넘겼거든요. 이는 대학마다 학칙과 행정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5월 이후 복귀자도 유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원칙적 대응을 공언하던 정부가 다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형평성과 신뢰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의대생 복귀를 강하게 요구해온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각 대학이 지금 혼선을 겪고 있고요. 유급 대상 학생들 역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대학은 행정 유급 처리를 학기 말에 진행하는 점을 활용해 복귀 유예를 검토하거나 수업 시수 보강을 통해 유급을 피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판단을 대학에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대로 유급이 현실화되면 교육 현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 예상됩니다.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트리플링입니다. 트리플링? 네, 트리플링이란 2024, 2025, 2026 학번이 동시에 강의를 듣는 학생을 말하는 건데요. 이는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한 학년에 수백 명씩 몰리게 되면 실습, 평가, 강의실 배정까지 전반적인 학사 운영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실습과 실기 중심의 수업 비중이 높은 만큼 물리적인 공간과 인력 확보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현재 유급 대상 학생들에게 보강을 통해 수업 시수를 채우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각 대학은 트리플링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복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혼란이 단순히 복귀 시기나 학사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나 의료 정책 갈등이 뒤엉킨 좀 구조적인 결과다라는 점에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소식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미사일 주고받으면서 무력 충돌을 시작했어요. 네, 양국은 현지 시간인 7일 카슈미르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국지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네. 인도군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 주 일대 9곳에 대한 타격 작전, 이른바 신두르 작전을 단행한 건데요. 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즉각 보복에 나섰고 인도 내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36명, 부상자는 94명 등 모두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파키스탄 측은 민간인 26명이 숨졌다고 발표했고 인도 역시 카슈미르 지역에서 자국민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질 통제선을 따라 양측이 지금 국지전을 벌이고 있어서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인도군 작전명 신두르라는 말은 지난달 테러 당시 남편을 잃은 여성의 복수를 의미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지난달 20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했고 인도는 이슬람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파키스탄의 테러 책임을 물었거든요. 네. 이후 인도는 파키스탄의 생명줄인 인더스강 지류를 차단했고 파키스탄은 이에 대해 핵 공격까지 언급하며 반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두 나라가 격렬히 또 반복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어떤 역사적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 가장 오래된 갈등의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1947년 영국 식민 통치에서 양국이 독립할 당시에 주민 대다수는 무슬림이었지만 지배층은 힌두교도였습니다. 이후 귀속 문제를 두고 두 차례 전쟁이 벌어졌고 카슈미르는 현재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지역인 겁니다. 네. 2019년에도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에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인도 경찰 41명이 숨지며 양국 관계가 악화된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당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테러를 계기로 인도는 수자원 차단 조치를 강행했고 파키스탄은 이를 생존권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인더스강 수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파키스탄에선 강물 차단이 곧 국가적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게 참 오래전 충돌된 지가 오랜 역사인 게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도 교과서에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고 있군요. 근데 두 나라가 모두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상황이 좀 매우 민감합니다. 네. 실제 파키스탄은 인도군의 수자원 차단 이후 핵 보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제사회는 현재 양측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군사력에서도 양국 간 격차가 좀 크거든요. 인도는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 공군력을 대거 보유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항모가 없고 전력 규모도 절반 수준입니다. 인도 역시 또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의 고관세 부과로 수출의 부담이 커진 만큼 장기 분쟁은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반면 이제 파키스탄은 인도가 민간 시설인 수력 발전소까지 공격했다며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네, 주제 바꿔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기적 울분을 겪고 있다는 성인이 절반을 넘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최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응 조사 결과에 따른 건데요. 네. 응답자의 54.9%가 장기적 울분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5.7%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요. 전체 성인의 절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울분이라는 게 개인이 믿는 정의나 공정함이 어긋나 스트레스와 분노로 이어지는 감정
감정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응답자의 69.5%는 세상이 기본적으로 공정하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여길수록 울분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는데요. 네. 응답자 전체의 48.1%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했으며 47.1%는 지난 1년간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민들 왜 이렇게 울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울분을 유발하는 요인 중 가장 두드러진 건 정치와 제도에 대한 불신이었는데요. 정부의 비리와 잘못, 은폐,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가 울분 유발 요인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언론의 편파 보도, 권력 오남용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고요. 이는 뭐 공공권위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요. 30대가 가장 울분을 많이 느끼는 세대로 나타났는데요. 30대 중 17.4%가 심한 울분을 겪고 있다라고 답했는데 60세 이상 응답자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30대가 사회 진입기이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강하게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력감과 부당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울분은 가슴 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이거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울분 또 정신건강 문제 완화하기 위한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위기를 단순히 개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구조 속에서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정부패, 권력 오남용, 제도 불신 등 사회 시스템의 주요 균열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네. 특히 뭐 갈등을 합리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약해졌다라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짧게 내일 9일 금요일 전국에 봄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이 비 어디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내일 새벽부터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가 시작되는 곳은 전라권과 경남권 그리고 제주 지역입니다. 네. 이 비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에서 차차 그치기 시작해갔고 충남과 전북 내륙은 10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북은 10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는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도 동반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야구 얘기부터 해볼게요. 한화가 단독 선두입니다. 지난달에 10위까지 네. 5위도 아니에요. 10위까지 추락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1위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딱 한 달 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달 4월 8일 날 10위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네. 최하위를 찍은 팀이 뭐 1위까지 올라오면서 아마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 합니다. 좋은 경기장, 새로운 둥지를 지어주니까 네. 독수리들이 비상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제 같은 경기는 경기를 앞두고 2025년 한화가 2005년 9연승의 한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정말 도전의 경기였는데 네. 어제 사실 그 문동주 선수를 선발로 내세워서 1회 3안타 맞고 선제점 내주고 또 2회에도 추가점을 허용할 때만 해도 아무리 하나 보살 팬들이라고 해도 조금 의구심은 있었을 거야. 이거 오늘 이거 될 수 있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3회 문현빈 선수가 동점 홈런을 터뜨리고 4회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연속 번트 2개를 내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번트 2개로 반전을 시키고 7회에 심우준 선수가 싹쓸이 1루타 또 이원석 선수가 홈런을 치면서 이거 한화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뭐 기회를 내주거나 선제점을 내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추격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뒤집어도 완전히 뒤집고 그 상황에서 이겨놓으니까 9연승 그러면서 단독 1위
오르는 순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화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연승 거두고 나니까 10연승 가능해? 그러니까요. 막 찾아보면 1999년에 그 우승했을 당시에 있습니다. 야, 26년 전? 네, 26년 전에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현대와 삼성을 상대로 10연승을 거둔 기록이 있어요. 1996년이면 뭐 송진우 뭐 이런 시절인가요? 네, 99년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야 정말 이게 10연승 가능하겠어?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졌을 한마디로 물음표를 찍었을 팬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글쎄요, 한번 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 경기 보면 39경기에서 24승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6일 이후 9연승 얻었는데 뭐 타선 못지않게 투수진이 워낙 막강해요. 지금 사실 보면 폰세 선수 6승 거두고 있고 라이언 와이스 5승, 유현진 선수도 어느 팀에가 벌써 4승, 그리고 문동주 선수 3승, 그리고 마무리 든든한 김소영까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화 초반 LG만큼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반면에 두산은 9위까지 또 추락했어요. 네, 많은 분들은 이제 사실 10위 키움을 걱정하는데 키움보다 더 위태로워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다행히 어제 이제 선두 LG를 5대2로 침몰을 시켜서 사실 한화 입장에서는 두산이 LG를 잡아주면서 반 게임 차 이제 선두로 달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두산은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해요. 뭐 LG, 롯데, 삼성, KT까지 승률 5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도영 선수가 복귀한 기아마저도 공동 6위로 바짝 이제 추격하고 있는데 도무지 두산의 허슬두라고 하는 팀 컬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라이언킹 이승엽 감독의 두산. 네. 본인도 답답하실 텐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내일부터 이제 NC와 3연전을 갖게 되는데 이 상대가 좀 상태가 NC 좀 뭐 그 경기장 사고 이후에 좀 주춤하긴 했는데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두산의 입장에서는 5연승의 상승세를 꺾고 반전의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또다시 희생양이 되면서 이제 키움하고 같은 처지에 계속 이렇게 뭐 최하위의 평가를 받게 되느냐. 정말 두산의 입장에선 기로에 서 있는데 뭐 봐야죠. 야구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또 두산도 뭐 LG라는 선두팀을 상대로 전 선두팀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기 때문에 내일부터 잘 풀어간다면 또 다른 야구의 뭐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메이저리그로 가봅니다. 바람의 손자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돌풍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오늘은 하루 쉬었습니다. 오늘 5타수 무안타. 그런데 이제 뭐 시즌 어제 경기까지 시즌 4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워낙 상승을 타다 보니까 요즘 그 MLB.com의 그 어제 수식어가 그래요. 바람의 도시인 시카고를 바람의 손자가 휩쓸고 있다. 이 서사가 좋습니다. 근데 뭐 내용도 나쁘지 않은 게 어제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제 3번 타자 중견수로 나왔는데 2대0으로 앞선 그 3회 초 상황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상대 투수 이제 콜린 레아 선수가 약간 흔들리면서 볼 2개를 던졌습니다. 근데 세 번째 공도 사실 ABS상으로 보게 되면 공 하나 반이나 2개 반 정도 확실히 빠졌어요. 근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지난주에 가시면 헬멧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정우 선수가 냉정해졌어요. 헬멧을 만지지 않고 투수를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투수가 네 번째 공을 가운데로 던지고 말아요. 약간의 높은 공 가운데로 몰리니까 일종의 실투. 이정우 선수 가볍게 받아쳐서 홈런. 시즌 4호 홈런이 너무나 극적으로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왜 양키스 상대로 홈런 2개 터뜨리면서 이제 좀 인상을 심어줬는데 근데 사실 다음 타석에서 정말 좋은 타구가 그 우중간으로 날아갔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메이저리그 최고의 중견수인 암스트롱 선수한테 잡혔어요. 만약에 이게 잡히지 않았다면 정말 굉장한 기록을 냈었을 텐데 그래도 그 다음 타석에서 뭐 그 중전 안타 쳐서 12경기 만에 멀티히트도 만들었고 또 연장 승부 가자마자 또 물꼬를 트는 또 안타를 터뜨려서 승리를 견인했어요. 그래서 어제만 보면 6타수 3안타 3타점 2득점. 뭐 이 정도 치면 뭐 샌프란시스코의 3번 타자답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율도 안정돼서 3할 1푼 1이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뭐 타점은 23점인데 워낙 많이 나가서 많이 들어와서 득점이 27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나가면 곧 득점으로 들어온다. 이런 공식이 성립될 것 같아서 이정우 선수 올해 3번 타자에 놓은 거 정말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샌프란시스코 구장 얘기하셨는데 그게 바닷가의 항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바람이 많이 분다는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캘리포니아의 좀 남쪽으로 가보면 LA 다저스가 있습니다. LA 다저스 김혜성 빅리그 복귀하자마자 마치 한 매치인 듯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감독이 그 콜업을 해서 1군에 데리고 올 때만 해도 네. 4일날 사실 선발 출전이 좀 대수비였어요. 대수비로 나와서 아니 뭐 근데 일단 얼굴은 비치게 해주는구나 네.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 날부터 4타수 2안타 치고 그러니까요. 도루를 성공해냅니다. 그러니까요. 잘 치고 잘 달리고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첫 무대에서 그 쉽지 않은데. 네, 두 번째 경기 역시 마이애미 상대였는데 이번에는 중견수 앞에 한타. 그리고 오늘은 저기 이제 그 우전 안타 2개. 그러니까 네. 부채살 모양으로 좌전 안타 2개, 중견수 앞에 또 우익수 앞에 딱 다 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컨택이 완벽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2타수 5안타. 타율이 4할 1푼 7리입니다. 네. 뭐 막강한 그리고 뭐 사실 잘 뛴다라는 이미지가 뭐 오늘 경기도 있지만 그 어제 경기를 보게 되면 네. 그 야수 선택으로 1루에 살아나갔거든요. 살아나가자마자 그 다음 기회에 타석에 들어서는 것이 오타니 선수였어요. 오타니 선수가 그 우익수 선상으로 깊숙한 안타를 쳤는데 보통 1루 주자에 있었기 때문에 3루까지 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타격 공이 날아가는 걸 보자마자 2루 상황부터 홈에 이 선수가 달리겠구나 하는 느낌을 줘요. 예. 궤도를 바꿔서 뛰기 시작하고 달렸어요? 들어와서 홈에 들어와 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현지 중계에서 뭐 이렇게 잘 달리냐. 근데 그게 사실 메이저리그 중계뿐만 아니라 일본 중계도 보니까 정말 잘 뛰네요. 저 선수는 감각이 있네요. 뭐 이런 식의 그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잘 치고 잘 달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타니 선수하고의 또 그 호흡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출전했을 때 네. 대수비로만 출전했는데 오타니 선수가 혜성이 출전했다. SNS에 올려주고 첫 안타를 친 다음에 하필이면 오타니 선수가 홈런을 칠 때 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홈런 친 것도 기쁘지만 둘이 하이파이브 하는 것 같은데. 하이파이브도 하고 계속 하고 또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중견 안타를 치고 나가서 주루사를 당했는데 네. 주루사를 당했을 때도 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뭐 빅리그는 다 이런 거야. 잘 이겨내야 돼.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타니 선수하고 케이민도 잘 맞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서부지구 1위 달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월드 시리즈에 가서 두 선수가 그 월드 시리즈를 합작해낸다고 한다면 한일 야구의 새로운 상징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빠른 예약이지만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애리조나와의 4연전 가는데 멋진 활약 펼쳐주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타니 선수의 그 선한 심성도 좀 와닿네요. 네. 자, 이강인의 결장 속에 파리 생제르맹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를 우리가 결승전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보고 싶습니다. 확신은 못 하시고. 네. 사실 그 경기를 보게 되면 돈마룸마라는 그 골키퍼가 너무나 잘 막아냈어요. 예. 아스날의 걸 잘 막아내는 사이에 파비앙 선수, 하키미 선수가 연속골을 터뜨렸고 네. 뭐 다행히 아스날 사카 선수에게 한 골을 내주면서 1, 2차전 합계 3대1로 승리로 결승에 갔어요. 근데 지금 뭐 고민하신 것처럼 정말 아쉬운 건 이강인 선수를 이 경기에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챔피언스리그 지난 16강전부터 6경기 동안 5경기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앞에 리그했던 그 리그 페이지에서는 8경기 전부를 뛰면서 정말 잘하면 챔피언스리그 계속 볼 수 있겠는데 네. 이강인 선수의 활약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뭐 파리 생제르맹의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내년을 생각하면 우리 월드컵 대표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박지성, 손흥민에 이어서 세 번째 결승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과연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누구나 빨리 답을 알려줬으면 팬들이 정말 기분이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요즘 그렇게 결장이 많아서인지 이제 본인의 SNS에서 파리 생제르맹이랑 소속팀을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선수가 지우면 과거에 한번 2023년에 그 마요르카에 있을 때 그걸 지우고 나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기자들이 이거 혹시 또 이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어 보이고 하필이면 그 이적설 나온 게 오늘 경기를 치렀던 아스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의 기대만큼 글쎄요. 이왕이면 파리 생제르맹에서 인테르 밀란과의 경기 결승전에 뛰고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안고 우승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른 팀으로 옮겨가는 것도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돌발 행동 유명한 프로축구 광주 이정효 감독 이번엔 선수에게 선을 넘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 이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린이날 경기에서 네. 그 오우성 선수를 전반 끝나자마자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밀쳐요? 예, 밀치고 이제 마치 화가 난 표정으로 달려와서 이제 오우성 선수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선수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 경기장에서 감독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예. 선수도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 팬들이 지켜보는 상황이었어요. 뭐 잘 아시잖아요. 좀 이렇게 개성도 강하고 평소 강하게 어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또 뭐 어느 리그나 우리가 흔히 뭐 이제 그 많은 이야기, 화제거리를 낳는 논란을 빚는 감독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에 대한 평가, 예전에 어떤 감독이 예전에 뭐 무명 선수였기 때문에 코치서부터 올라오면서 네. 그런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너는 예전에 뭐 그 경기장에 콘이나 놓던 녀석이 감독 됐다고 지금 이렇게 뭐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도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행동들이 선수에게도 크게 적이 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그걸 지켜보는 팬들에게도 어떤 상처로 남을 수 있고 무엇보다 K리그 사실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갖고 놓은 스포츠 리그잖아요. 네.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LG가 정규리그 1위 SK에 2연승 거뒀습니다. 사상 첫 우승의 꿈에 좀 바짝 다가섰다고 봐야 되나요? 네, 사실은 그 저번에 미디어 대회 기억하시면 네. 그러니까 스크가 가장 쉬운 상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입담을 주고 받았는데 말이 시가 된 것 같습니다. LG가 SK를 지금 이제 2번 연속 이겼는데요. 1차전을 이기면 우승 확률 보통 70%, 2차전을 이기면 85% 정도 되거든요. 이제 3, 4차전 될 텐데 SK가 원정 경기에 가서 반전을 하게 될지 아니면 LG가 첫 우승에 다가갈지 지켜보는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 먼저 프로야구인데요. 한화가 키움을 상대로 주말 3연전에 도전합니다. 10연승 또 그 이후가 더 가능할지 또 이제 2위 LG하고 4위 삼성이 3연전을 갖게 되는데 LG와 삼성도 내심 한화를 견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팀이 펼치는 경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농구 창원으로 옮겨갑니다. 네. 3, 4차전 SK가 반전을 할지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LG가 2번 다 이겨버리게 되면 사상 첫 우승을 홈에서 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과연 SK가 저지를 할 수 있을지 이거 지켜보신다면 프로농구 팬들 농구 보는 재미 2배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비 소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은하의 봄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봄비 속에 떠나